안녕하세요. 눈부심입니다. 지금 읽을 책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사상가가 쓴 책입니다. 이 책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하도 많이 들어서 안 읽었는데 읽은 것 같은 책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저는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읽어보려고 그때 읽었었는데 어려워요. 책이 어렵고 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알겠는데 어려워.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요즘에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건 요즘 한국의 정치적 상황 때문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부제가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데 어 그냥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요즘의 어떤 정치 행태들을 보면 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작자들이 이 악의 평범성에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것은 아마도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이번에 읽어볼까?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책은 컨텐츠들을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컨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뭔가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다른 채널을 찾아서 보시면 돼요. 한나 아렌트에 대해서 여기 써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독일 하노버에서 태어났다. 철학과 신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마르부르크 대학으로 가 볼트만과 하이데거에게 배운다. 거기서 하이데거와 사랑에 빠졌던 그녀는 곧 그를 떠나 하이델베르크의 야스퍼스를 찾아 그의 지도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 개념이란 주제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는다. 이후 아렌트는 정치적 억압과 유대인 박해가 점차 심해지던 독일에서 시온주의자들을 위해 활동하다 체포되어 신문을 받은 뒤 1933년에 프랑스로 망명하고 또 거기서 수용소에 갇혔다가 결국 탈출하여 1941년에 미국으로 망명한다. 첫 번째 주저인 전체주의의 기원 1951년의 발간과 더불어 그녀는 본격적인 정치 사상가의 길을 걷는다. 이후 라헬 파른하겐 1957년, 인간의 조건 1958년, 과거와 미래 사이 1961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1963년, 혁명론 1963년, 공화국의 위기 1972년 등 주요 저작들을 연이어 출간했다. 특히 유대인 학살의 핵심 책임자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되고 예루살렘으로 압송되어 재판을 받자 아렌트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 재판에 대한 보고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쓰게 된다. 이 책을 통해 설명한 악의 평범성 개념은 수많은 논쟁을 낳았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아렌트는 정치적 악을 유발하는 정신의 문제에 집중하여 정신의 삶 1978년을 남긴다. 아렌트의 판단 이론의 강의 내용을 담은 칸트 정치 철학 강의 1982년이 아렌트 사후에 출간되고 또 유고들을 정리해 이해에 대한 에세이 1994년, 정치의 약속 2005년, 판단과 책임 2005년 등이 출간되었다. 한나 아렌트가 독자에게 드리는 말이라는 글을 썼어요. 근데 굉장히 짧고 이 책을 소개하는 어떤 문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책을 번역하신 김선웅님의 역자서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꽤 긴데요.
네, 이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자서문 2000년 초 새로운 밀레니엄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몇몇 신문들이 새로운 세기, 새로운 밀레니엄에 필요한 주목해야 할 사상을 꼽았을 때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인물이 한나 아렌트였다. 그즈음 우리나라에는 아렌트의 사상이 그다지 많이 소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그녀의 주요 저술들이 하나 둘씩 번역되었고 학문 연구에서도 그 수준이 점차 향상되어 가고 있다. 아렌트의 저술 가운데 인구에 가장 많이 회자되어 온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일 것이다. 아렌트를 본격적인 정치 사상가로 주목받게 한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사후에 출간된 칸트 정치철학 강의와 정치의 약속에 이르는 모든 저술들이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반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은 유일한 예외로 대중적인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말하자면 어렵게 읽히는 철학적, 정치 사상적 저술이 아니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이다. 그러면서도 깊은 고민과 더불어 이 책을 읽는다면 오늘의 시대에 아렌트가 주는 메시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책은 더 어렵다는 얘기죠. 이 책도 어렵던데. 이 책의 저자인 한나 아렌트는 1906년 10월 14일에 독일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았다.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철학에 깊이 매료되었다가 1년 만에 그를 떠나 야스퍼스로 가서 그의 지도하에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아렌트가 스승인 하이데거와 연인 관계였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보다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담긴 사상이 아렌트에게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주었던 것이 더욱 중요한 고려점이 된다. 하지만 아렌트 정치 사상의 핵심이 되는 정치적 행위 개념이나 판단 개념은 야스퍼스의 세계 관찰자 개념에 힘입은 바 크다. 이후 독일에서 아렌트는 시온주의자들의 활동을 도와주다가 경찰에 체포당해 조사를 받았고 그 직후 어머니와 함께 나치스치아에서 독일을 떠났다. 아렌트 자신은 시온주의자가 아니었지만 시온주의자들의 정치적 활동을 도왔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아렌트가 프랑스로 와서 활동하던 중 비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구어스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탈출하여 결국 미국으로 가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 지난 뒤 유대인 학살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졌을 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렌트도 그것이 진실이라고는 믿지 않았지만 결국 그 소식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유대인 학살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아돌프 아이히만이 이스라엘 비밀경찰에 의해 잡혀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아이히만은 독일 패망과 더불어 아르헨티나로 도망가 잠적했던 것이다. 아렌트는 예정되었던 대학의 강의를 취소하고 미국의 교양 잡지 뉴요커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특파원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참관하게 된다. 이로써 이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 탄생한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뉴요커를 통해서였다. 1963년 2월부터 5차례로 나뉘어 기사로 게재되었던 것이다. 이때의 글 제목은 전반적인 보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되어 있었다. 이후 1965년에 이 보고서가 책의 형태로 간행되었을 때 아렌트는 여기에 후기를 덧붙여 지금과 같은 책을 만들었다. 이처럼 이 책은 학술적인 저술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중을 위한 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엄청난 학술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그 논점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이 책과 더불어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책의 부제에 들어있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의 의미이다. 뉴요커에 이 글이 게재될 때의 제목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전반적인 보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되어 있었을 뿐 악의 평범성이라는 표현은 제목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본문 중에서도 다만 마지막 글인 5번째의 글 말미에 오직 한 차례만 등장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맥락은 처형장에서의 아이히만의 모습과 함께였다. 이후 아렌트가 덧붙인 후기에서 악의 평범성은 몇 가지 예와 더불어 설명되었다. 아렌트는 이 개념이 셰익스피어 희곡에 나오는 이아고나 맥베스 그리고 리처드 3세 등과 같은 인물의 특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분명히 말했다. 특히 리처드 3세는 악을 일상적으로 범했던 자였다. 하지만 아이히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던 자였던 점에 악의 평범성의 특징이 있다. 여기서 평범성이라고 번역한 버널리티는 진부성이나 일상성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단어가 아렌트의 원의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가이다. 앞서 언급한 아이히만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악이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음을 아렌트가 우리에게 말하려 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버널리티를 진부성이라고 번역했다면 우리는 이 말을 평범하고 또 익숙할 정도로 많이 접해서 진부해졌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하며 결코 시간적으로 오래되었다거나 구식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 말을 일상성이라는 말로 번역한다면 그 의미를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 일상적일 정도로 자주 일어나서 그만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게 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악의 평범성을 터무니없는 잔혹상이 일반화되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렌트의 본의와는 거리가 아주 멀기 때문이다. 이 번역서에서 버널리티를 평범성이라고 옮긴 이유는 악이란 평범한 모습을 하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근원에서 나온다는 의미를 담은 원의에 가장 가까운 단어라고 생각해서이다. 이 책은 쉽고 평범하게 쓰인 책이지만 격한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 책과 관련된 첫 번째의 논쟁은 아렌트와 유대인과의 관계 또는 아렌트와 시온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1963년에 저명한 시온주의 학자인 거숑 숄렘은 아렌트가 유대인에 대한 사랑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담은 유명한 공개 서한을 보낸다. 이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 대해 유대인의 민족적 관점에서 날린 직격탄이었다. 아렌트 자신이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에 대한 사랑을 결여한 채 마치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보편적 관점에서 아이히만 재판을 다루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렌트는 사랑이란 개인의 문제이지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고 응수했고 숄렘이 시온주의자였던 점을 의식하여 아렌트는 자신이 시온주의자들을 도와주었던 독일에서의 이력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때 도움을 주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숄렘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논쟁의 영향력은 참으로 커서 2000년에 이르기까지 아렌트의 저술이 단 한 권도 히브리어로 번역되어 이스라엘에서 출간된 적이 없었을 정도였다. 유대인들에게 아렌트는 적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유대인이 아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아렌트가 유대인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문제는 오늘의 정치 철학의 핵심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아렌트의 유대인성을 묻는 물음은 곧 정체성에 대한 철학적 또는 정치적 중요성과 연결된다. 특히 이러한 연관에서 아렌트의 사상적 특성을 드러낸 저술로 리처드 번스타인의 한나 아렌트와 유대인 문제가 있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 아렌트의 사상이 오늘의 정체성 정치나 여성주의 철학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아렌트의 입장이 특수성에 대한 강조로만 이어질 것은 아니다. 아렌트의 입장이 보편주의인지 특수주의인지 아니 아렌트의 사상이 자유주의적인지 공동체주의적인지 따져볼 수 있는 관건이 되기도 하는데 아렌트는 이 두 입장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 9월에 다산기념 철학 강좌의 초대로 한국을 방문한 마이클 샌델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아렌트가
보편주의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필자는 아렌트의 입장이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샌델의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에 가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쓸 때 그 사상적 바탕에는 보편적 인간애와 같은 것이 깔려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을 단순히 보편주의적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렌트는 1959년 독일의 함부르크시에서 제정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레싱상의 초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아렌트는 이 상의 수상을 수락할 것인가의 여부로 상당히 고민했던 것 같다. 하지만 아렌트는 자신의 답을 그 상의 이름이 된 레싱의 정신에서 발견하고 이를 수상 수락 연설에서 밝힌다. 아렌트는 이 연설에서 레싱이 쓴 희곡 현자 나탄을 인용하면서 모든 종교와 민족을 넘어서 인간에게는 공통적으로 인간됨의 원리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현자 나탄에서는 유대인인 나탄이 젊은 기독교인을 설득하는 가운데 자기들은 특정한 민족이기 이전에 특정한 종교인이기 이전에 먼저 인간이 아닌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나탄은 서로가 소통과 공생할 수 있는 근거로서 인간됨의 사실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만 보면 아렌트는 영락없는 보편주의자지만 아렌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즉, 앞서 언급한 레싱의 입장을 넘어 우리가 서로 정치적으로 소통하고 좋은 삶을 나누는 근거로서의 인간됨이라는 것이 있음을 입증하려는 것이다. 아렌트는 인간성이 마치 인간의 본질로서 주어져 있는 것으로 보는 입장을 거부한다. 인간의 조건에서 아렌트는 그의 제목이 그 같은 고정된 인간성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염려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 의미의 인간성이 존재한다는 일상적 믿음이 잘 드러나는 예인 양심의 문제에서도 아렌트는 회의적이었다. 양심의 바탕을 둔 시민 불복종의 경우에도 아렌트는 양심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증될 수 있는 정도의 보편성을 지닌다는 믿음에 대해 지극히 회의적이었다. 아이히만의 경우는 더욱 분명한 예가 되었다. 유대인의 학살을 나치스가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추구한 최종 해결책을 열정적으로 실행에 옮긴 아이히만에 대해 그가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적이 없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을 때 아이히만은 자신이 명령받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명령받은 일이란 물론 수백만 명의 남녀와 아이들을 상당한 열정과 가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죽음으로 보내는 일을 말한다. 또한 아이히만은 전쟁이 끝날 무렵 자신의 부하들에게 나는 내 무덤에 웃으며 뛰어들 것이다. 500만 명의 유대인들의 죽음에 내 양심이 거리낀다는 사실이 나에게 대단한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말에 대해 아렌트는 전적으로 아이히만의 허풍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양심이라는 말에서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허풍을 보았을 뿐 아니라 일반인이라면 느꼈을 법한 양심의 가책의 징후를 아렌트는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었다. 아렌트에게는 양심이 인간에게 본연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여건에 이미 제약되어 있는 것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보편적 이상에 대해서도 그것이 구체적 삶과 충돌을 한다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렌트는 분명히 말했다. 아이히만은 주로 저명한 시온주의자였던 유대인 지도층 인사들과 가졌던 개인적 접촉에 대해 대단히 만족해했고 그들이 문제 삼았던 이른바 유대인 문제에 대해 매혹되었던 이유에 대해 자기 자신이 이상주의자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동화의 길을 선택한 동화주의자들이나 정통파 유대인들과는 달리 시온주의자들은 자기와 마찬가지로 이상주의자라고 아이히만은 설명했다. 아이히만에 따르면 이상주의자란 자신의 이상을 삶을 통해 실천하는 사람, 자신의 이상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 특히 어떤 사람이라도 다 희생시킬 각오가 된 사람을 의미했다.
필요하다면 자신의 아버지마저도 죽음으로 보냈을 것이라고 경찰 신문에서 말했을 때 그는 자신이 어느 정도로 강력한 명령을 받고 있었는지만을 말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상주의자로서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려 한 것이다. 완벽한 이상주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개인적인 느낌과 감정을 지니고 있지만 만일 그것이 그의 이상과 충돌하게 된다면 그것이 그의 행동을 방해하도록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이히만이 자신을 시온주의자와 동일시할 수 있었던 이상주의자라는 공통적 근거가 가진 문제는 현실을 전적으로 부정한 채 추구하는 이른바 보편적 가치의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아렌트를 보편주의자로 몰아붙이는 데는 분명히 무리가 따르며 아렌트에 대한 부당한 비난이 될 수 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이히만에 대한 아렌트의 분석이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에게서 서로 긴밀히 연결된 세 가지의 무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말하기의 무능성, 생각의 무능성, 그리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의 무능성이 그것이다. 그런데 세 번째의 무능성은 곧 판단의 무능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판단 능력이란 옳고 그름을 가리는 능력을 의미한다. 판단이란 사유와 의지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아렌트는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이히만이 이러한 판단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렌트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말하는 능력이 사유 능력과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그 밖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하고 있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된다. 말의 능력과 관련하여 볼 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가장 흥미있는 이야기지만 주목을 별로 받지 못했던 것이 독일 개신교 목사인 그리버 감독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는 독일인으로 유일하게 예루살렘 법정의 증언대에 서서 검찰 측을 위한 증인이 되었다. 그는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 아이히만과 협상을 벌이기도 했고 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사태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의 일을 했다. 그에 대한 반대 신문에서 아이히만의 변호사인 세르바티우스는 그에게 당신은 그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애를 써보았습니까? 목사로서 당신은 그의 감정에 호소하고 그에게 설교하고 그에게 그의 행위가 도덕성에 모순된다고 말하려고 시도해 보았습니까? 라고 물었다. 여기에 대해 그는 행동이 말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말해봤자 쓸데없었을 것입니다. 고 대답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렌트는 그리버 감독의 대답이 상투어, 클리셰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아렌트는 단순히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행동일 수 있으며 또한 목사로서의 그의 임무는 말이 쓸모가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해보는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말 자체가 행위라는 것을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이미 말했다. 그런데 이때 과연 아렌트는 말의 쓸모가 무엇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이 책에 담긴 다른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 최종 해결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나치스는 유대인 학살과 관련된 언어 규칙을 만들었다. 이 언어 규칙이란 학살이나 유대인의 이송과 같은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우회적 표현법을 만들어 대신 사용한 것을 말한다. 예컨대 학살은 최종 해결책, 완전 소개, 특별 취급으로 유대인의 이송 작업은 재정착, 동부지역 노동으로 불렸다. 이러한 언어 규칙을 사용해야만 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구별되었다. 후자는 히틀러로부터 유대인 학살에 대한 명령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로 이른바 비밀을 가진 자라고 불렸던 자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암호화된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일상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는 자신들 간에도 암호화된 언어를 사용했다. 그 효과에 대해 아렌트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살상과 거짓말에 대한 그들의 오랜 정상적인 지식과
동일시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이 문제 처리의 본질적이었던 아주 다양한 많은 협조 체제를 이루어갈 때 질서와 제정신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이 하는 역할은 실제, the reality, 즉 현실을 알게 하는 것이다. 말은 우리를 현실과 연결시켜준다. 나치스가 언어 규칙을 만든 이유는 암호화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의 현실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말은 현실의 힘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아이히만이 상투어를 사용하고 판사들이 그의 말에서 공허감을 느꼈을 때 판사들이 그에게서 바란 것은 사실에 충실한 언어였다. 공허하다는 것은 현실의 힘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아이히만의 의식에 가득 찬 상투어들은 아이히만이 현실의 힘을 느끼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다. 상투어들은 아이히만으로 하여금 심지어 죽음의 힘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아렌트가 아이히만에게 현실을 느끼고 알 수 있는 능력, 나아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을 그리보 감독 이야기에서 알 수 있다. 아렌트는 그리보 감독이 아이히만에게 말을 했어야 했다고 했다. 말의 유용성은 말이 현실을 알게 하여 사람에게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고 아렌트는 생각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아렌트는 목사의 임무가 과연 말이 쓸모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목사가 영향력 있는 존재라면 그 영향력은 전적으로 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아렌트는 생각한 것이다. 상투어나 관용어 또는 최종 해결책 수행을 위해 고안된 암호화된 언어도 말이나 일상 언어와 마찬가지로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이 양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차이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어인지 의도적으로 만들어져 반복적으로 사용된 인공어인지 차이로 보인다. 상투어나 관용어 등은 늘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특징을 갖는다. 현실, 말, 사유의 관계가 유기적이지 못하고 언어가 고정되어 버림으로써 사유와 판단이 현실과 유리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아렌트가 이야기의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풀어낸 이유는 이야기를 통해서만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기술하고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이해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베나비브의 말처럼 마음을 미래로 향하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야기가 중요하다. 이야기는 이론과는 달리 현실의 힘을 반영하는 일상 언어를 사용한다. 일상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야기는 보편적인 설득력을 가질 자격을 갖춘다. 구체적인 현실의 힘을 반영하면서도 보편적 설득력을 가질 자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야기는 구체와 보편의 양측면의 힘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야기는 어떤 이론이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지를 검증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이야기 될 수 있다는 것은 곧 받아들여지기 위한 첫 단계에 해당된다. 실제로 수용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은 제시될 수 없다. 그 기준을 제시한다면 자유주의적 준거를 제시하는 것과 같은 특성이 될 수 있겠으나 동시에 그것은 공허할 것이다. 수용의 여부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되는가와 연결된다. 이때 전제되는 것은 보편적 원리나 준거가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람의 존재이다. 이를 달리 표현한 것이 칸트 정치철학 강의에서 아렌트가 제시한 공통감 개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이 책에는 정화열 교수의 해제가 추가되어 있다. 미국에서 활동해온 저명한 정치사상가인 정화열 교수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베들레헴에 위치한 모라비언 대학에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오랫동안 교재로 활용했다. 이 경험을 담아 그는 자신의 포스트 모던적 정치 사상의 입장에서
이 책이 어떻게 읽힐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중요한 논점들을 제공하는지를 보여주는 글을 보내왔다. 이 글을 통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 더 넓은 지평에서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란다. 김홍호 교수님과 해제를 써주신 정화열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귀국 후 알게 된 김홍호 교수님은 필자를 잘 이끌어 주셨고 또 정화열 교수님과의 뜻하지 않은 만남도 갖게 해주셨다. 미국 버팔로에 계신 은사 조가경 교수님에 대한 감사는 필설로 다 할 수 없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종종 조가경 교수님의 아렌트 세미나에서 배운 것들을 떠올렸다. 번역 초기에 도움을 준 장미성과 김수영에게도 감사드린다. 한길사의 김언호 사장님과 멋진 책으로 만들어주신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시간을 정직하게 잡아먹는 번역 작업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을 뺏긴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감사 그리고 사랑을 함께 전한다. 2006년 9월 김선욱. 네, 이렇게 역자서문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나 아렌트가 직접 쓴 독자들에게 주는 말, 독자들에게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짧으니까 요거 읽어볼게요. 독자들께 드리는 말. 이 책은 1963년 5월에 초판이 나온 책을 수정하고 증보한 것입니다. 저는 뉴요커를 위해 1961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아이히만 재판을 취재했는데 이 책의 내용은 그 잡지에 1963년 2월호와 3월호에 약간 요약된 형태로 처음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웨슬리언 대학의 고등학문센터의 연구교수로 있던 1962년 여름과 가을에 쓰여 그해 11월에 끝났습니다. 초판 개정은 기술적인 오류에 관한 것이었고 원문의 분석이나 논거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책이 다루는 시기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은 아직 그 세부 사항까지 잘 확립되어 있지 않았고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추측을 했는데 아마도 완전히 신빙성 있는 정보로 대체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해결책에 따른 유대인 희생자들의 총 숫자 450만 명 내지는 600만 명은 결코 검증되지 않은 추측일 뿐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국가들 각각의 희생자의 총 숫자도 마찬가지로 추측입니다. 어떤 새로운 자료, 특히 네덜란드에 대한 자료가 이 책의 출간 이후에 나왔지만 이 가운데 어떤 것도 사안 전체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추가된 내용도 역시 기술적인 성격의 것으로 특정한 부분을 명료하게 하거나 새로운 사실들을 도입하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서 인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자료는 참고 문헌에 수록하였고 또 새로 쓴 후기에서 논의했습니다. 이 후기는 초판에 따라 나온 논란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후기 외에도 유일하게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추가사항은 1944년 7월 20일에 있었던 독일의 반히틀러 음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초판본에서는 단지 부수적인 차원에서 언급했습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특성은 전혀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 수정판의 후기 원고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 리처드 윈스턴과 클라라 윈스턴께 감사를 드립니다. 1964년 6월 한나 아렌트. 네. 어떤 책인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네. 이 책을 함께 읽어보실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댓글에 어떤 형태로든 달아주시면 이 책으로 라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